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식은 저희에게 필연적으로 고뇌를 안겨주게 돼 있어요. 지식과의 만남 자체가 우리는 항상 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식의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테일러드 샤르댕이 얘기한 것처럼 반성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그 배운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항상 그걸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반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기본적으로 테일러드 샤르댕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 현상의 기반이 되는 반성 현상을 부추겨요. 그래서 반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게 만들고 그 되짚어본 부분들은 항상 뼈아프게 우리에게 고민과 고뇌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인류는 이러한 지식의 기능을 계속 반복하면서 세대를 거듭해서 지식을 축적해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쓸만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지식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지식들은 엄청나게 정제된 형태로 만들어진 우리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제된 형태로 오게 된 이 지식들, 그러니까 뭐 인류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쓸모없게 만들었던 그 많은 지식들은 이미 이전에 다 진화의 원리에 의해서 사장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지식은 그 지식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문학이 도대체 뭐길래 이 젊은 청년, 스토너, 순박한 농촌 청년인 스토너에게 그런 고민과 고뇌를 안겨주게 되었을까? 강의를 맡은 아처 슬론 교수는 50대 초반의 중년 남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얕보고 격렬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싫어했으며 그는 학생들과 거리를 두고 비꼬면서 즐거워하는 듯한 태도로 응수했다. 목소리는 단조롭고 건조했는데 그는 표정도 억양도 없이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말하곤 했다. 하지만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의 움직임에는 우아함과 확신이 배어 있어서 그의 말에 목소리 대신 어떤 형태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았다. 스토너는 자신의 다락방에서 흐릿한 램프 불빛에 눈을 깜빡이며 공부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슬론 교수의 모습을 자주 떠올렸다. 그는 영문학개론 강의를 다른 강의들처럼 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거는 내가 뿌린 만큼 수학이 걷어지지 않는 거야. 만만치 않아. 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지식인데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토양화학은 이걸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농장에 가서 어떻게 쓸지를 구상하면서 공부하려다 보니까 즐거워짐이 있는데 이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맞는 것 같지가 않고 더 잘못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지식인데 그걸 강의하는 아처 슬론 교수는 매일같이 학생들을 얕보고 깔보고 심지어 아주 꼿꼿한 자세로 우아함을 유지하고 있어. 지식의 외형처럼 마치 대학의 건물들의 위풍당당함처럼. 도대체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당당하고 위풍 있고 당당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 지식이 뭐길래 내가 대답하는 족족 전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가? 이거죠. 처음으로 넘지 못할 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지식의 새로운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자유가 처음으로 넘지 못할 벽에 부딪혀버리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온 게 맞았어요. 마치 일을 하듯이 책을 읽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공부하는 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적당히 얻어졌어요. 그런데 지식은, 특히 영문학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게 확인된 거죠. 경험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자신의 다락방에서 흐릿한
램프 불빛에 눈을 깜빡이며 공부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슬롬 교수의 모습을 자주 떠올렸다. 영문학 책을 읽으면서 자꾸 슬롬 교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학생들을 얕보고 학생들에게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그 저자들의 이름과 작품. 그는 영문학개론 강의를 다른 강의들처럼 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저자들의 이름과 작품, 연대, 영향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외워버렸어. 보통은 외워서 그것들을 시험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단순한 기술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영문학은 이런 것들 다 외워도 그는 첫 번째 시험에서 거의 납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전혀 내가 뿌린 수학을, 노동의 수학을 전혀 거둬들이지 못한 거야. 뿌린 대로 못 거뒀어. 네. 두 번째 시험 결과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계속 뭐의 연속이야? 난제의 연속이야. 절망의 연속이죠. 이 절망의 연속은 여러분에게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발전. 그렇죠. 반성을 가져오죠. 뭐가 잘못됐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지식을 대하던 자세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이걸 처음으로 어떻게 하게 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성이지요. 그리고 때아르디 자르댕이 얘기했던 인간 현상의 기본이에요. 그게 인간 현상을 만들어낸 것, 반성.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뭐가 잘못됐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다 점수가 제대로 나왔는데 왜 영문학은 안 돼? 처음으로 넘지 못할 벽을 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스토너에게는 진화. 진화의 변곡점이 되는 거죠. 이 변곡점을 넘어서기만 하면, 그렇죠? 제대로 소화해서 넘어서기만 하면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지식의 새로운 지평. 넘지 못할 수없이 많은 책들이 갑자기 이제 정복해야 될 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순간, 그 순간 때 그 하나만 넘으면 돼요. 한 단계의 계단.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기가 이제 작품상을 받으면서 기생충을 이제 설명하면서 많은 외국 영화들이 외국에는 소개도 되지 못한 채 좋은 외국 영화들이 아시아권에 많은 영화들이 이 서구권에는 전혀 소개되지 못한 채로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기생충과 같은 작품들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약간의 노력이라는 거야. 바로 작은 노력. 네, 자막. 자막. 자막 보기 싫지 진짜. 외국은 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문맹률이 높아요. 특히 서구권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특히 인도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빙을 해. 근데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7, 8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더빙을 했었죠. 근데 지금 더빙 하나요?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학습 수준 같은 것들이 높아져서 아예 특히 영어를 그냥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자막으로만 하는 거죠. 읽기 바빠.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어린아이용만 빼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빙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외국 영화가 많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 화면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문화 현상이 어느 정도 젊은 세대에게 맞춰서 소비가 이제 그쪽에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봉준호 감독도 바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서구권 영화들이 전혀 그걸 변하려고 하지 않아. 왜냐면 아시아 영화들을 안 봐. 안 보는 이유 단 하나야, 그냥. 안 들리니까. 네, 자막을 읽어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화라고 해도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처음으로 극복한 어떤 기준이 된 게 특히 또 아카데미상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외국어 영화상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어 영화상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외국어 영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는 건 알 수 있죠. 봉준호 감독이 그래서 그 상을 받은 이유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노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
반성이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반성이라는 노력은 지식을 습득하는 그 순간, 만나는 그 순간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러분한테 오게 돼 있어. 필연적이에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그 고민은 여러분한테 도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한 고민은. 그래서 이 스토너도 바로 그 고민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된 순간입니다. 이제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게 되는 거죠. 쓴맛을 알아. 내 자유가 이제 좀 더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하고 농장으로 돌아갈 것인가? 기존의 사고방식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학문을 처음으로 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기능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도 하고 지식을 기능적으로 이식하는 거죠. 뭔가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지식이 그 삶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지식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져. 지금 그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영문학은 공부하면 공부해도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 고민과 고뇌의 순간에 항상 누가 떠올라? 그 아처슬론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든 나보다 뛰어나잖아. 나보다 뛰어난 인간이야. 근데 그 사람은 이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뛰어난 사람, 내가 동경할 만한 그 사람, 그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고통과 고민이 이 삶에 처음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는 교수가 숙제로 내준 작품을 읽고 또 읽었다. 어찌나 많이 읽었는지 다른 강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그가 책에서 읽는 단어들은 그냥 단어일 뿐 자신이 책을 읽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자신이 책을 읽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 이걸 읽어도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럴수록 학생들이 그걸 그걸 느껴가면 느껴갈수록 아처슬론은 더욱더 경멸의 빛을 띠었다. 나쁜 교수. 이놈들, 응? 그것도 모르고 있어? 노력도 안 해?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잠재된 그들의 인간 생명의 원천을 진화의 원천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처슬론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놓여있는 이 인간 현상을 지금 내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뭘 보내게 돼 있어? 이들에게 경멸의 빛을 보내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요. 사자와 같은 사람, 그죠? 그다음에 낙타와 같은 사람, 그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타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 노예처럼 가르쳐 주는 대로만 배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이 사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그리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인과 종의 관계로 놓고 보면 주인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노예가 종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니체는 종에게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멸의 빛을 보내는 사람보다는 경멸의 빛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야.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인간은 살아나려고 해.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에서는 자꾸 누르려고 해. 그럼 누르면 누를수록 아래에서는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심지어는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까지 아주 참혹한 방식으로까지 그것들을 뚫고 나오려고 노력하죠. 프랑스 대혁명 때 많은 그 서민들이 이 혁명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왕과 귀족들을 전부 다 광장으로 모이게 했어요. 끄집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전부 다 목을 쳐요. 네,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이들보다 낫다는 걸, 그 경멸의 눈빛을 우리가 이겨냈다는 것, 그 왕과 귀족들이 우리에게 보내던 그 경멸의 눈빛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냈다는 걸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야. 그래서 광장에서 단두들을 세워놓고 처음에는 칼로 쳤는데 칼로 도끼로 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도끼로 내려칠 수 있는 목 자르는 기계를 개발을 해. 단두대. 예. 기요틴이죠.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해요. 그래서 이걸 기요틴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걸 단두대라고 부르죠. 빠른 속도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을 잘라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죠. 그게 선언이야, 일종의. 이 경멸의 빛을 이겨낸 민중의 승리를 선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니체는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확하게 이해한 이 니체의 이 이해력을 아처슬로는 학생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경멸의 눈빛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극혐. 그렇죠.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영문학에 전념하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도달할 수 있어? 그 나를 능가하는 그런 이 경멸의 빛을 능가하는 영문학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어. 그게 정말 뭘로 이끌 수 있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지식의 사랑으로 이들을 이끌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들이 근데 너무 경멸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따라오는. 그게 바로 진화예요. 진화는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찾아내는 거야. 걸러지는. 그러니까 교육자의 의무는 아처슬론의 의무는 스토너를 찾아내는 거예요. 다 들어갈 필요 다 없어. 올라가면 안 되지. 그렇죠. 스토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들 중에 자기가 경멸의 눈빛을 보내면 보낼수록 오히려 눈빛이 살아나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교육자의 자질이죠. 아처슬로는 그런 면에서 자신을 능가할 그런 학생들을 매 학기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 학기 고민과 고통을 학생들에게 선사하는 거죠. 아주 즐겁게.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타날 테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은사회를 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도예요. 자질이지요.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강의록을 읽고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자기가 써온 심지어 그 강의록이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강의록을 그냥 읽고 나가요. 아무 뭐 질문이고 뭐가 없어. 아무것도 그냥 들어와서 강의록 써놓은 걸 읽고 나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강의록이 그냥 자기가 낼 책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낼 책을 써서 학생들에게 미리 읽어주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읽어주고 또 나가. 조금씩 진행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사실 그렇게 하는 그 수업이 저한테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프랑스어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걸 읽고 원고조차 주지 않는다는 게, 왜냐면 아직 출판되지 않은 책이니까 원고조차 주지 않아요. 그러고 그냥 나간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허탈해요. 그냥 그래서 막 녹음도 하고 심지어 막 책도 쳐보려고도 해보고 그 자리에서 막 필기도 해보고 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외국인이 프랑스인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뒤처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진화의 경쟁에서 가지치기 당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바로 그거예요. 이 경멸의 빛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던 어느 날 그 경멸이 분노로 폭발해서 오로지 윌리엄 스토너를 향해서 겨냥해서 쏟아졌다. 알아본 거죠. 델롬이다. 네, 이놈이 델롬이다. 그렇죠? 자,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뭔가? 스토너군.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스토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해요. 한번 우리 이 소네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책은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책에 있는 소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책을 어저께 뚝섬에 놔두고 와가지고 전자책으로 제가 예,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예요. 예, 그렇습니다. 글씨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스토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제가 아차슬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리는 이 소네트를 잘 읽고 과연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뭔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대 내게서 계절을 보리 추위에 떠는 나뭇가지에 노란 이파리들이 몇 잎 또는 하나도 없는 계절. 얼마 전 예쁜 새들이 노래했으나 살풍경한 폐허가 된 성가대서가 내게서 그대 그날의 황혼을 보리. 석양이 서쪽에서 희미해졌을 때처럼 머지않아 암흑의 밤이 가져올 황혼. 모든 것을 안식에 봉인하는 죽음의 두 번째 자. 그 암흑의 밤이 닥쳐올 황혼. 내게서 그대 그렇게 타는 불꽃의 빛을 보리. 양군이 되었던 것과 함께 소진되어 반드시 목숨을 다해야 할 죽음의 침상처럼 젊음이 타고 남은 제 위에 놓인 불꽃.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어때요? 이 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뭘 떠올리게 만드나요? 죽음? 이별? 네, 이별? 여러 가지 심상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때아른 사르댕의 책을 떠올려 보면요, 인간에게 의식의 진화를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질이라고 얘기했죠. 농축된 정도, 정돈된 정도, 의식의 정돈된 상태.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토너와 그 친구들은 지금 이 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돈된 영문학 지식이 필요해. 이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이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깨달으려면, 그 정도로 이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그 농축된 사람에게, 의식이 어느 정도 진화한 사람에게 이 시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의식의 성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 시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을 느끼게도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얼마나 또 이 흐름, 자연의 흐름, 뭔가 태어나고 죽는 이 순환, 생의 순환의 고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성숙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성숙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이죠.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계절의 순환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든 상대방만 보일 뿐이죠. 내 열정만 느껴질 뿐이고. 이 순환은 어느 정도 삶을 관조하는 자세에서 드러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1학년, 2학년에 와 있는 이 젊은 학도들, 그리고 농과대학 학생들도 있는 이 학도들에게는 영문학 개론을 이제 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의미죠. 매일같이 땅만 파던 사람들에게 이 시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스토너군.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도대체 뭘 사랑한다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내년에 또 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장폴 사르트르가 쓴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언젠가 한번 꼭 다뤄봤으면 좋겠는 책이긴 한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장이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작가가 뭘 쓸 때, 이 소네트를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쓸 때 쓴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다는 건 뭐고 그걸 읽고 있는 우리는 이 쓴다는 것에 쓴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술가에게는 색채도 꽃다발도 찻잔 받침에 부딪히는 스푼의 소리도 최고도로 사물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쓴 것은 단어들이죠. 소네트에다 쓴 것들은 단어들이에요. 단어들은 어떤 사물을 묘사하는 거죠. 사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는 그 사물을 쓴 거예요. 쓴다는 것은 곧 사물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예술가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사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물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걸 쓴 게 아니죠. 예술가는 그 사물을 보면서 느낀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감상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는 소리나 형태의 질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돌아오고 그것에 홀리고 있다. 그러니까 작가의 심상은 그 자기가 묘사하려는 것들을 둘러싼 그 주변의 감정들을 계속 곱씹어보고 난 다음에 나온 글이야. 나온 단어야. 엄청난 고민 끝에 한 줄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대 내게서 계절을 보리. 엄청난 고민 끝에 이 한 줄을 썼어요. 그거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반성하면서 어떻게 써야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잘. 거짓이 아닌. 그리고 그가 캔버스에 옮겨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물체로서의 색채라고 볼 수 있다. 결국에는 그 단어일 뿐이에요. 옮긴 것은. 그것뿐이 할 수 없죠. 작가는. 왜냐하면 작가의 도구는 뭐야? 글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뿐이 할 수가 없어. 글로만 써서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백 년의 시공을 거슬러서 수백 년을 거슬러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주는 자신의 감정을 어떤 게 적당한 단어일지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렇죠? 작가는 그가 거기에 가하는 유일한 수정, 거기 그 단어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정은 그것을 상상적 물체로 변형한다는 것뿐이다. 계절은 눈에 보이지 않죠. 물론 그 계절을 보고 있는 셰익스피어는 뭘 보고 있어요? 석양을 보고 있고, 그렇죠? 지구 있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발도 바라보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대 계절을 보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절은 상상 속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단어를 상상적인 물체로 변형시킨 게 계절이라는 단어죠. 그 계절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대를 넣은 거예요. 너 이제 계절을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대 이제 계절을 보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예술가가 색채와 소리를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생각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것이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 순간 이걸 계절이라고 써야겠다 이렇게 느낀 건 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예술은. 문학은 그렇게 쉽게 쓰여진 것들을 문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화가는 그의 캔버스에 기호를 그으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단어를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단어로서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과, 배 이런 식으로 포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가 본 그 포도, 자기가 맛본, 향기 맡은 그 사과를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 상상적인 물체로 변형시킬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젤리 같은 사과라든가 꽃 같은 사과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심상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하는 거예요.
변형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상자. 창조라고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는 그의 캔버스에 기호를 그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어디에만 있는? 그렇게 봤어야만. 자신의 가슴 안에만 있는. 그렇죠? 자신의 가슴 안에만 존재하는 바로 그걸 창조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어로 지칭하는 무언가가 여러분한테 전달된 게 아니죠. 네. 창조된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창조물이. 이렇게 창조된 물체는 그 화가의 가장 깊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창조는 누가 했어? 이 단어를 만든 사람들이 한 게 아니죠. 예, 오로지 단 한 사람. 예, 그걸 느꼈던 단 한 사람만 그걸 한 거예요. 심지어 같은 단어라고 해도 똑같은 작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물이야. 예, 같은 단어라고 해도 그렇게 이렇게 창조된 물체는 그 화가의 가장 깊은 경향, 그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경향을 반영한 거예요. 예, 그렇게 창조된 거죠. 그러나 그 물체들이 화가의 분노나 고뇌나 기쁨을 말이나 얼굴의 표정처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그 단어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앞에 놓여있는 사물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꽃 같은 사과라고 얘기하면 향기 나는 사과를 떠올리겠지만 여러분은 전부 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마다 떠올리는 뭐가 달라? 꽃들이 달라. 그 향기의 꽃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가가 만든 그 심상도 여러분한테 전달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작가의 감정이. 아주 오랜 시간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읽어가면서 셰익스피어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 그 단어가 정말로 셰익스피어가 뭘 의미하는 거인지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의 동요처럼. 마치 오래 산 부부가 그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머릿속에 말하지 않았는데도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술을 그런 식으로 접하지 않으면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술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창조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학은 없어요. 네. 아무리 사소하게 쓰여진 작품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없어요. 쉽게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돼. 그건 폭력이야. 네. 작가의 가한은 여러분의 폭력인 거예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도리어 그런 감정들이 배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묘사하려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묘사되려고 하는 그 안에 끊임없이 배어 들어가 있는 뭘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작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1학년 때 미술의 이해와 감상에서 그 작품을 감상하는 법에 대해서 그 추석 수제 과제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썼으면 아주 잘 썼을 거예요. 오늘 굉장히 저도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1학년 1학기 때여가지고 미처 그런 걸 못해가지고 진짜로 아니야니. 스트레스 네. 많이 근데 받았는데. 결국은 예술이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술가가 창조한 예술 작품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 수없이 많이 걸려있는 그림들도 마찬가지고요. 조각도 마찬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있는 그 건물 앞에 있는 조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뭔가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해가 일어나고 예. 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작가에 대한 폭력. 그리고 원래 그 자체로서 무슨 뜻과도 같은 그 무엇이 깃들어 있는 색조 속으로
감정이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으로 엄청나게 많은 복잡하고 미묘한 그 이야기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작품 안에 그 감정들은 뒤섞이고 흐려져서 이미 아무도 그것을 알아낼 수 없게 된다. 이게 예술이죠. 예술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뭘 하게 만드는 거야? 사색하게 만드는 거지. 반성하게 하는 거예요. 네. 반성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요, 당황스럽죠. 네. 그런데 이 반성이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비평가들이 얘기해. 아, 이게 뭐 완벽한 작품, 뭐 20세기 최고의 큐비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막.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죠.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길래? 그러면서 작품을 곱씹어 보게 되고, 다시 보기. 계속 보게 되고, 자꾸 보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걸어놓고 보게 돼. 그렇죠? 비슷한 사진들을 걸어놓게 되고, 여기저기에다가 그 사진들을 배치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옷으로 만들어 입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계속 뭐 하려고 해? 그 안에 배어있는 작가의 심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좋은 작품이야. 네. 그래서 좋은 작품, 그래서 좋은 고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이 고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시대를 넘어서서 수백 년, 수천 년을 넘어서서도 여전히 그 작품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성을 불러일으켜.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 잘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곱씹어보게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곱씹어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계속 스토머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기 시작해. 더 많은 작품들을 보게 되고 더 많은 작품들에 자신의 손을 뻗치게 되죠.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 그런 작품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되면 피카소의 그림을 하나 보게 되고, 두 개 보게 되고, 세 개 보게 되면서 나중에는 피카소 미술관도 가게 되고, 심지어 그걸 찾아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 한 곡을 얼마 전에 그 라디오, 그 클래식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한 소프라노의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죠. 단 한 곡을 듣기 위해서, 그 노래 한 곡을 듣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날아간다는 거야.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내는 그 반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용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술이에요. 예술. 이 영화가 그런가요? 예술이에요. 예술. 그리고 그 예술은 여러분들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술을 느낄 자격이 있고 또 여러분은 예술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보고 있고. 예. 이걸 그런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고 이 샤르트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대할 때 그래야 예술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그림에 불과하죠. 가격이 정해져 있는 책 한 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는 자유의 확산의 도구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생각하고 창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작가에게 점점 동화되어서 그 작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엔 스토너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학으로 평생을 보내게 돼요.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문학으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치가 있고도 남아. 그리고 그렇게 보냈어도 그 뒤에 후대가 또 그걸 해. 예전에 제가 이 철학과 시간에, 칸트 철학 시간에 이 순수이성 비판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 이 책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고. 순수이성 비판을 읽는데 너무 힘드니까 교수하고 이제 얘기하는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지금 짜증도 내고, 아 도대체 왜 책을 이렇게 어렵게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대학 학부 시절이니까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한국 칸트학회 회장님이셨어. 이제 그분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칸트가 죽고 난 다음에 400년간 칸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라고.
자기도 그러고 있지 않냐? 어렵게 썼어야 돼.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렇게뿐이 쓰여질 수 없었던 거니까. 예. 인간이 그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실제로는. 쉽게 얘기될 수 없는 것들이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경험은 무엇일까요? 자,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소네트의 의미를 물어봤잖아요. 아처슬론이. 그리고 아처슬론이 이 스토너가 대답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야, 수업 끝.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 나가버렸어. 너무 아쉬운 거야. 스토너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이제 뒤늦게 강의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려고 캠퍼스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자기를 가로질러서 지나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보이는 거죠. 수업에 들어가려고 서둘러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학생들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호기심에 차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이날 밖에 나와 보니까 이 학생들이 다르게 보여. 다 이걸 찾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와 같은 당혹감을 느끼고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그들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들이 자신과 아주 멀지만 또한 아주 가까운 존재인 것 같았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강의들을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는 이런 느낌을 간직한 채 서둘러 다음 강의에 들어갔다. 토양화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필기하고 외워야 할 내용을 불러주는 단조로운 목소리에 맞서 그 느낌, 아까 아처슬론 강의에서 당했던 그 난처함, 그 느낌을 간직했다. 이 강의의 내용을 외우는 고된 과정이 점점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다. 토양화학이 주는 즐거움, 단순히 외워서 기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식, 실용적 지식의 차이와 질적 차이와 영문학 개론에서 아처슬론이 이야기했던 그 소네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지식의 차이, 이 질적 차이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점점 이 고된 과정, 외우는 것, 이게 낯설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지식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어. 그해 2학기에 윌리엄 스토너는 기초교양 강의들을 다 빼버리고 농과대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았다. 농가 필요 없어. 전과한 거죠. 대신 철학과 고대 역사의 기초 강의 한 개씩과 영문학 강의 2개를 들었다. 누구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셰익스피어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네. 도대체 뭐가 셰익스피어에게 이 소네트를 쓰게 만들었는가? 여름에는 그는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도와 농장 일을 했지만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의식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졌다. 공부하고 있는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새로운 인물처럼 느껴지는 거야. 가끔 책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 스토너, 그 농장에서 17살 때까지 열심히 노동하던 스토너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내 정신이 달라졌어. 이게 뭐예요? 진화죠. 정신적 진화예요. 몸은 그대로지만 육체는 그대로지만 뭐가 진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예요. 그렇죠. 정신적 진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네. 맞아, 아는 만큼 힘들어. 스토너에 대해서 볼까요? 네.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그리고 이때 생전 처음으로 그는 고독을 느꼈다. 어둠이 빗속으로 모여들어 그가 읽던 책에 나오는 상상의 모습들을 펼쳐 보였다. 그 역사책에 나오는 그 해전의 장면, 그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 논쟁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펼쳐지는 거죠. 자유롭게 이제 시공을 거스를 수 있는 지적 자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이제 책 한 권만 있으면. 그렇죠? 과거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한데 모이고 죽은 자들이 그의 앞에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과거와 망자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로 흘러들어오면 그는 순간적으로 아주 강렬한 환상을 보았다. 이게 바로 지식의 열변이죠. 그냥 책을 읽는 동안 밤이 새도 몰라. 지식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그 머릿속에 상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책만 봐도 지루하지 않은 거죠. 끊임없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널려 있어. 책장에 빼곡하게 꽂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렇게 일상을 보내면서 지식의 열병에 빠져 있는데 얼빠진 것처럼 지나가는데 누가 부르는 거야. 보니까 아처슬론 교수야. 잠깐 와가지고 차라도 마시고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강의실에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아처슬론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보니까 듣고 있는 강의들이 농과대학 강의들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 도대체 뭐 새로 이제 뭐 전과하려고 한다면 지식 앞으로의 그런 진로를 바꾸려고 한다면 뭐 이런 처리를 해야 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런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네 인생에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공부를 하면서 스토너는 침묵했다. 이것은 그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던 문제였다.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을 마치면 부모님이 농장에 와서 농장을 이어받아서 좀 혁신적인 경영 방식으로 농장을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농사 좀 시켜야 돼. 근데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걸 다 포기해버렸어. 그러면서 당황하고 있으니까 아처슬론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사랑일세. 그게 사랑이야. 스토너군. 슬론이 유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멸적인 표정으로 말한 게 아니죠.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교육자로서의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죠. 내가 영문학개론 아무것도 아닌 수업이잖아요. 사실은 개론이에요. 개론. 열어주는 거. 그렇죠? 첫 시작 입문이에요. 근데 그 수업을 통해서 적어도 영문학의 사랑에 빠지는 학생 한 명을 만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슬론이 그런 유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는 사랑에 빠졌어. 아주 간단한 이유지. 아름다운 것을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만났기 때문이에요. 즉 땅을 파는 것보다 수학을 하는 것도 다 즐거움이죠. 그것도 다 보람을 주었어요. 인생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걸 만난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그것과 사랑에 빠진 거죠. 예술이 바로 이런 아름다움이에요. 예술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선사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아름다운 고통이야.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지만 또 그 괴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접해야 돼요. 아버지가 졸업하게 됐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대학에 와서 졸업을 한다니까 차려입고 와가지고 이제 자식을 이제 데리고 같이 돌아가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부모님을 앉혀놓고 드디어 스토너가 얘기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희 이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농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냐? 아버지가 물어보죠. 스토너는 자신이 무엇을 할 생각인지 아버지에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자신이 중요한 목표라고 판단한 것이 옳다는 감정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려고 애썼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서 나 이거 이제 평생 이걸 하고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그분에게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새로운 가치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 애쓴 거죠. 아버지는 거듭된 주먹질을 받아들이는 돌덩이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삶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마치 주먹질을 받아들이는 돌덩이처럼 이해가 안 가지만.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네, 그냥 나는 모르겠다. 네,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모르겠다. 내 생각에 꼭 여기 남아서 공부를 해야겠거든. 그렇게 해야지. 내 어머니랑 나는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다. 아버지 고마우시네. 어머니는 그의 정면에 있었지만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스토너는 어머니가 소리 없이 마음 깊이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고통스럽죠. 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애틋하기도 하고 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애틋하기도 해요. 반면에 또 뭐도 느껴지냐면 뿌듯함도 느껴지죠. 뿌듯하지. 네. 그 뿌듯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단계 아들이 성장했어. 그렇죠. 진화한 거죠. 성장, 변화, 진화한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뿌듯함도 여기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겠거든. 그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아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아들이 그렇게까지 원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결혼하는 장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좀 아련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저는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는 부모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부모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부모에게 아무 할 말이 없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농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 자기가 없는데 이미 한 명이 직원이 들어왔어. 네, 종이 한 명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을 일꾼이 하고 있어. 흑인 일꾼이. 자기보다 더 잘해. 일을.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일도 도와드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인지를 부모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네, 그래서 부모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 아무 할 말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와 그의 부모는 벌써 낯선 타인들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지. 네, 그 진화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처음에 자기한테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던 아이들이 처음 머리가 점점 굵어지고 나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아. 네. 해봐야 내가 뭐 이해하지도 못할 것 같고. 네. 바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보편적인 거예요. 네. 수십 년 전 미국 사회의 어떤 남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아시아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인간 현상이지요. 네. 이런 인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른 사르댕이 논릴 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류는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이런 방식을 계속 거듭해가면서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책에 몰두하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아직 책에서 읽지 못한 것이 한꺼번에 의식될 때가 가끔 있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 그토록 애써 손에 넣은 평화로운 시간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제 나아가서 뭐가 돼? 조급해져. 내가 죽기 전에 이 책들을 다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지식들 내가 더 알고 싶은데 이 자유를 더 넓히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장에 꽂혀있는 그 수없이 많은 책들과 논문들을 보게 되면 다급해지죠. 하루도 놓을 수가 없어. 책을 손에서. 이런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존에는 자신이 부모도 생각하고 또 농장도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보다 오히려 저 도서관에 꽂혀있는 저 많은 책들을 다 내가 읽지 못하고 죽을까봐 그게 오히려 더 큰 관심사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 등장했던 17살의 스토너와 지금 이제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한 스토너는 전혀 다른 인간이 돼버린 거죠. 뭐가 그걸 만들었어요? 지식이 만든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변화는 과연 어떻게 오는가? 가치관의 변화. 그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 동안 강의 계획을 짜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보기 마련인 가능성들을 보았다. 우선 문법의 논리성이 느껴졌고 그것이 스스로 퍼져나가 어느 전반에 스며들어서 인간의 생각을 지탱하게 되는 과정들을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한 간단한 작문 연습에서 아름다운 산문의 싹들을 보았으며 자신이 느낀 것들로 학생들에게 활기와 의욕을 불어넣게 될 때를 고대했다. 그는 강의에 빠져들었고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학의 힘을 파악하려고 씨름하면서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서 자신이 속한 세상으로 점점 빠져나와 자신이 읽은 밀턴의 시나, 베이컨의 에세이나 벤 존슨의 희곡이 세상을 바꿔놓았음을 알게 되었다. 문학의 힘을 처음으로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처음에는 토양화학처럼 뭔가 기능적인 것들이 세상을 바꿔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이런 작품들을 읽는 이유를 몰랐죠. 처음에는 대학 2학년 때는.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이 세상을 바꿔왔다. 오히려 이런 문학과 예술들이 오랫동안 쌓여오면서 인류는 지평을 넓혔고 그 다양한 지평 속에서 지식도 축적할 수 있었다. 그것들의 가치들을 알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축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건 기술들이 아니라 그렇죠. 예술과 문학들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꿨다.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 인류를 발전시키고 지금까지 인간 현상을 만들어낸 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거죠. 네.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새로운 동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도 사귀어요.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메스터스와 핀치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스토너, 메스터스, 핀치는 금요일 오후에 컬럼비아 시내의 작은 술집에서 만나 커다란 잔으로 맥주를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스토너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쁨을 느꼈지만 자기들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지 의아할 때가 많았다. 그들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지만 친한 친구는 아니었다. 서로 속내를 털어놓지도 않았고 매주 술집에서 모일 때를 제외하면 거의 만나지도 않았다. 마치 학문적인 동료들이죠. 예, 이들은 이걸 우리가 흔히 동지라고 얘기하죠. 동지. 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학문을 발전시키는 어떤 선두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방가르드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아방가르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들이. 대학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토너군, 핀치군, 메스터스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대학은 뭐 하는 곳일까요? 놀러 다니는 먹고 놀고 그래야. 하고 뭐 MT도 가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쌓는 게 아니라 학문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거의 대학에서는 대부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물리대였으니까 다 논문을 써요. 네. 그 논문은 항상 저장이 되죠. 물론 학부 논문이야 뭐 몇 년 지나면 이제 폐기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석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석사 논문부터는 학교에 이름을 걸고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학 교수들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사인을 하면 그것들은 영원히 남아. 지금 요즘에 뭐 김건희 여사의 논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그것들이 이제 그냥 학부 논문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학사 논문이고 박사 논문이고 막 이러니까 계속 남는 거야 그냥. 그거는 안 없어져요. 등록이 돼버려. 우리 논문 쓰는 것도 없어져요? 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나는 폐기돼요. 영원히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없어지지. 예, 시간이 지나면 폐기돼요. 석사도. 예. 그런데 이제 석사 이상의 논문부터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논문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또 다른 논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발전을 요구하는 거야. 예. 기존의 논문보다 후퇴한 논문은 없어요. 기존에 있는 논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논문들은 기존의 논문들보다 발전한 것들이죠. 자, 대학의 뭘까? 메스터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얘기하면 현실의 도피처라고 얘기해요. 자네는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 문학,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여기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곧 알 수 있을 걸세. 예. 자네 역시 처음부터 실패자로 만들어졌다는 거. 결국엔 대학이 너를 보호해줄 뿐이야. 이런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끊임없이 치열한 학문적 대화들은 세상에 나가면 아무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에 불과해. 그게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돈 한 푼을 내 통장에 저장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야. 예. 자네가 세상과 싸울 거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 세상이 자네를 잘근잘근 씹어서 뱉어내도 자네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세상에서 힘을 주지를 않아요. 지식은 아무런 힘도 없죠. 실제로도. 자네는 항상 세상에게서 실제로는 있지 않은 것, 이상적인 거죠. 세상이 원한 적 없는 것, 심지어 세상 변화를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원한 적이 없는 것을 항상 대학 안에서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발전시킬 무언가를. 실제로 인류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나오길 바라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를 팔고 있어. 핸드폰을 팔고 있었어. 지금 이게 잘 팔리는데 새로운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나와가지고 내 손님을 뺏어가기를 원하나요? 그냥 계속 잘 팔리기를 원하죠. 다른 제품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보다 좋은 제품이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기성적인 것을 원하죠.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지키길 원하지. 그게 세상이야. 대학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걸세. 우리 같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 경쟁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걸세.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학생들이나 이타적인 지식 추구나 그 밖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건 그저 보호색일 뿐이지. 중세 교회가 평신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신에 대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 가장을 하는 걸세. 문학이니 셰익스피어니 벤 존슨이니 밀턴이니 이런 시를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하는 거 아니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장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한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그래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대학을 통해서 증명할 테니까. 굉장히 시니컬한 이야기죠. 왜 이 이야기가 있냐면 이 이야기가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이 책 뒤에 스토너가 고난을 겪을 때 이 얘기가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앞에다가 써놓은 거죠. 드디어 이제 이 세 친구가 시대의 변혁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전쟁이라는 묵직한 현실이 이들 앞에 오게 됩니다. 전쟁 선포 후 처음 며칠 동안 스토너도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캠퍼스 내의 사람들 대부분을 사로잡은 그 혼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전쟁이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자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엄청난 무심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전쟁은 그들의 싸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당장 자기는 벤 존슨이나 밀턴을 읽고 있는데 이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책들과 싸우고 있어. 다른 작가들과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싸움은 강 건너 불구경이죠. 그냥.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무심함이 내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전쟁 때문에 대학의 일들이 중단된 것에 오히려 화가 나. 수업이 중지되고 막 이러는 것이 오히려 화가 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텐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멈추고 학교 문을 닫고 학생들을 자꾸 징집해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서 강렬한 애국심 같은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지식이 만들어낸 또 다른 가치관이죠. 예. 또한 독일인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예. 오히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독일인들의 이 우월함, 칸트라든가, 그렇죠? 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봤던 니체도 마찬가지죠. 이들의 위대함이 오히려 더 떠올라. 예. 그러다 보니까 독일인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야. 오히려. 그런데 메스터스하고 핀치는 달랐죠. 같이 공부하던 동지들이죠. 핀치가 갑자기 어느 날 흥분해서 들어와요. 야, 이제 너도 우리하고 같이 이 전쟁에 나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스토너한테 얘기하죠. 제안해요. 근데 스토너가 난 잘 모르겠어. 아직 내가 왜 나가야 될지,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핀치가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얘기해요. 자네도 언젠가 자네 몫을 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진득하게 배어들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어. 빌, 모두 한 배에 타고 있다고. 결국 그래서 이 스토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아처슬론에게 찾아가. 아처슬론에게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처슬론이 그럼 네가 살 수 있도록 다음 학기 개강할 때 과목을 몇 개 맡게 해줄게. 그럼 그거 강의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징집을 안 당하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자원에서 입대하지 않는 한 아직 징집하지 않는 상태이니까 네가 그 전에 강사로 등록을 해. 그러면 나중에도 전쟁이 징집이 일어나더라도 학교니까 널 데려가지는 않을 거야. 길을 열어줘요. 그의 뜻을 존중해 주죠. 결심에는 뭐가 따라요? 네, 그에 대한 대가도 따르죠. 그는 자신의 결정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중에 징병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는 징병 유예를 신청하면서 이렇다 할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내 전쟁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이 많은 동료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는 알고 있었다. 느껴지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젊은이가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나가서 친구들은 다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근데 젊은이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학생들이 평소처럼 자신을 대하는 것 같은데도 불순한 태도, 전쟁을 피한 사람. 불순한 태도가 예리한 칼날처럼 비어져 나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대학 내에 있어도 현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죠. 현실은 항상 날카롭게 이 대학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처음에 사랑에 빠진 열병에 걸린 이 지식인이 초보 지식인이 지식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살 길이 열리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대학원에 들어가고 교수를 만나고 직책과 경쟁하기 시작하면 천천히 칼날이 들어와. 현실의 칼날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은사회 같은 거 하면요. 대학에 은사회에 초청받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외면당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네. 그냥 뭐 그런 거죠. 학생들에게 맨날 요구만 하고 학생들에게 본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학생들의 그 학문적인 그런 결과물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독식하기도 하고 같이 한 건데 자기 이름으로만 낸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심지어 학생들이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비일비재해. 실제로도 정교수가 되고 심지어는 학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돼.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이렇게 날카로운 현실의 칼날들이 항상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드러낸 채 들어오진 않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항상 나오죠. 네. 다 그래요. 뭐 학교에다가 전임 강사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면 기부금을 내야 돼. 네. 네, 기부금을 내야 돼. 낼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어쩔 수 없어요. 막 이제 낼 수 없으면 이제 교선태가 사정도 하고 뭐 결국에 그때는 이제 동정심을 유발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 근데 그것도 안 먹혀 결국에는 다 현실의 칼날 앞에 막히죠. 그러면 결국엔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여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기게 돼요. 뭐 자기만 독불장군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 대학 다닐 때 이제 강사 전임 강사는 아니고 그냥 일반 강사였는데 선배였어요. 강사였는데 엄청나게 높은 선배였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희끗하고 정말 겉으로 보면 그냥 노교수야. 근데 그분이 이제 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학생들이 다 놀랬죠.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강사를 하고 살 수 있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 월급이 어떤지 알고 강사에게 있는 대우하는 대우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 강사들 대기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열악해요, 그냥.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가면 이제 그분들이 뭐 3, 4, 5 다 모여가지고 그냥 책 보고 강의 준비하고 그런 막 떠들썩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내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으니까 담배 연기가 가득하고 다들 그런 상황이야, 그냥. 그런 상황에서 평생을 보내신 거야, 그분은. 한 번도 강사를 놓은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선배를 보면서 두 부류가 나뉘는 거죠. 한 부류는 이제 실패자. 네. 실패자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 부류가 남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따르는 부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분에게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같이 그분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방학 때는 이제 모여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부류가 생기게 돼요.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한쪽은 순수하고 한쪽은 좀 더 현실적이야. 누가 승자가 돼요? 현실적인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진 게임이에요. 네. 근데 답이 정해진 게임에서 실패자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는 걸 알면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알면서도 하는 네. 거죠. 스토너의 일생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결혼을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그래서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가?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스토너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근데 스토너의 인생을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해 보면 그 승자도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승자도 아니야. 세상이 말하는 승자는 네. 좀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없어. 인간에게는 그냥 뭐일 뿐이야. 진행이요. 인간 현상일 뿐이에요. 네. 인간 현상의 한 단면을 우리는 스토너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진화하고 그 자유가 어떻게 뻗어나가고 그 자유가 어떻게 좌절당하는가. 어디 앞에서. 현실 앞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보세요.